일단 여기 그 프로파일들 보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뭐 사업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힘드시죠? 그렇죠? 무지하게 힘드시죠? 죽을 것 같이 힘들죠?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작은 기업에 있었거나 또는 4년 전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힘든 인더스트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인더스트리를 별도로 우리가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인더스트리에 오신 거예요. 이건 당연한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통계적 자료를 좀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힘든 거죠. 우리는 사실 팩트만 놓고 보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뭐 해봐야 10명.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 그 예외로 받아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 제외하면 많아야 100명인데 100명인데 왜 이렇게 힘든가? 뭐 대기업들 막 10,000명, 2만 명, 10만 명짜리 회사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좀 이해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수치들 좀 봤는데 그래서 뭐가 이제 우리는 다른 거고 왜 그게 힘들어야 되는지 쭉 보니까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나라 그 통계를 집계하는 게 아주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들을 좀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계신 주로 IT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유추해 보면 아마도 IT 쪽, 법인 사업에 해당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1년에 우리가 한 8,000개에서 9,000개 정도의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래쪽이 중요하죠. 창업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폐업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문을 닫아요. 그 얘기는 50% 정도에서 60% 정도가 매년 문을 닫고 또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반복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확률이 이걸로 보면 60%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죠. 그럼 내년까지는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년까지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게 생존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실제 생존율, 끝까지 갔을 때 생존 확률은 매우 낮을 수 있는 인더스트리에 지금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은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다 실제 죽기도 하고 이 인더스트리가, 이 회사가. 내가 죽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곳에 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해외 사례를 좀 봤어요. 일단 왜 망하나? 근데 대부분 인사정인 제가 얘기하면 기업 문화가 잘못돼서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능력이 없어서 망합니다. 잘 못하는 거예요. 경쟁자보다 잘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을 잘 못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잘해야 돼요. 우리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건 미국의 사례니까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실리콘밸리라든가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겠죠. 3년 이상 살아남는 기업이 50%.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살아남는 게 3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VC 돈을 받아서 운영했던 회사 중에 25%만 살아남는다. 75%는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첫 해 망하는 회사가 20%. 그 다음에 경쟁을 이기지 못해서, 즉 우리 실력이 떨어져서 망한 회사가 19%. 그 다음에 코스트 이슈로 망한 회사가 18%. 이건 저는 좀 더 실질적으로는 좀 더 크다고 보는데 인건비로 대부분 망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로 망하는 거죠. 결국은. 조금 더 보면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이슈, 아까도 이제 패널 2에서 나왔지만 사람을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네임밸류나 브랜드밸류가 낮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고 또 찾았다 하더라도 보상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뭐 요즘 유행하는 엄청난 회사들이 질러대니까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뺏기는 거죠. 그 다음에 6% 정도만이 우리가 오르게닉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막 성장해서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나머지 94%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즉 어디서 펀딩을 받아서 시리즈 A, B, C, D를 계속 통해 가지고 밖에는 어려울 거다. 그다음에 뭐 합병을 하던 이런 식으로 밖에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서 오신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뭐 삼성 못 가서 안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글 못 가서 안 간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미션이 있어서 이 스타트업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힘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 분명해요.
이제 좀 더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거죠. 기업이 뭔가, 우리가 지금 뭐 1명짜리 회사도 있고 10명짜리 회사도 있고 100명짜리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업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라는 거는 경영학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기업은 고잉 컨선이에요. 영속성을 전제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업이 아닌 거죠. 그냥 동아리죠, 동아리.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고잉 컨선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매일매일 뭐 제품을 만들고 또 우리 회사 사무실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데이투데이 이슈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살아남을까를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직원이 다 이 고민을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대표와 HR 하는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1, 3, 10, 30, 100, 300, 1000, 3000, 만, 3만. 뭘까요? 그렇죠. 이게 근데 뭔가요? 이 숫자가 직원 수죠. 변곡점이 되는 직원의 수죠. 제가 창업했을 때 공동창업자 생기고 3명 됐을 때 10명, 30명, 100명, 300명. 요 숫자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도 달라질 거고, 채용하는 직급에 대한 다양성도 달라질 거고, 조직에서의 버티칼도 달라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보상 다 달라질 거예요. 인사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사실은 기업의 대부분이죠. 이 정도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0,000명짜리 회사가 1,500명 되는 거는 쉬워요. 같은 100명, 같은 500명이라도 큰 기업에서 그 정도 바뀌는 거는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더블이 돼 있고 트리플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당연히 힘든 거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거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게 아니라 회사가 3배나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게 쉬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왜 힘든 거냐? 질질 끌려다니니까 힘든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이제 Rule of Multiples of 3 and 10이라고 해서 히로시 미키탄이라는 사람, 라쿠텐에 있는 CEO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저는 와닿았어요. 제가 이걸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얘기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변곡점을 거칠 때마다 나는 다른 CEO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 팀 자체가 달라져 있는데, 내가 이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진짜 개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질질 끌려다니니까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변곡점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변화를 내가 질질 끌려다닐 거냐, 아니면 이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미리 만들어 놓을 거냐, 판을 깔아 놓을 거냐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제가 전공했던 분야의 어떤 전문 지식으로 좀 풀어본다고 하면, 기업은 아까 얘기한 숫자별로 변하기도 하지만 크게 3번을 변하면서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변곡점은 어디서 오냐면 호라이즌 1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코어를 다지는 일이에요. 핵심 기술을 만들고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들의 경쟁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그게 기술력이든 인재든 경영 방식이든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서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꺾어지는 저 곡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면 그대로 다 꼬꾸라지는 거죠. 그게 대부분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금 겪는 그 시기죠. 이게 100명, 200명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있는 호라이즌 2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코어를 갖췄다. 그 다음에 등치를 키워야 되죠. 등치를 키우는 단계가 이제 호라이즌 2인데, 등치를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던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한국 내에서 여러 개 서비스를 붙이고 횡적으로 팽창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또는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서비스를 또는 두 가지 서비스를 하더라도 아시아로 진출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방법. 그렇죠? 지역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M&A를 해서 정말 덩치를 키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덩치 엄청 크잖아요. 여기. 요기에 극한까지 와 있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라고 봐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그 뒤가 잘 안 보이죠. 이 뒤에 있는 호라이즌 3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30년, 50년 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 뭐 구체적인 회사 이름 얘기 안 하겠지만 그 회사들의 30년 후가 뭐가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 냉장고와 TV 만드는 그 회사 생각을 해보면 그 회사가 30년 후에도 냉장고를 팔고 있을까? 아니면 뭔가 그때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뭔가를 하고 있을까? 그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심플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일 잘 아실 만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벌써 한 10몇 년 좀 정도 됐는데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어요. 1000조짜리 회사가 됐단 말이죠. 2명이 시작해가지고 10몇 년 만에. 어떻게 성장했느냐? 기본 사업이 뭔가요? 서치하고 광고죠. 기본적으로 구글이라는 회사는 광고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로 수백 조를 벌죠. 여기가 이 회사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 돈을 번 걸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호라이즌 2를 2007년 이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서치와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는 안드로이드, 유튜브, 메일, 맵스, 뭐 사진, 캘린더, 메일, 모든 거. 그게 저기 호라이즌 2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하는 애들이냐면 호라이즌 1에 있는 핵심적인 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구글의 저 핵심 서비스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건 핵심 서비스인 검색 때문에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쟤들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호라이즌 2 때문에. 함부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엄청나게 높여버린 거죠.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럼 우리는 30년, 100년 후에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때도 광고 회사로 남을 건가? 아닌 거죠. 그 준비를 언제부터 했느냐면 2007년, 8년부터 한 거예요. 그게 호라이즌 3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용어로 얘기한다고 하면 프로젝트 X라고 하시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프로젝트 윙이라든가 프로젝트 룬, 또 예를 들면 칼리코라고 하는 생명 연장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준비를 했느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007년도에 저는 그때 당시에는 구글 코리아에 있었는데 어떤 루트를 들어보니까 회사가 갑자기 뇌과학자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뭐지? 뇌과학자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 뭐지? 그땐 전혀 그림이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조직도 미리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안 보여주는 수준으로. 뭘까? 몰랐어요. 근데 2010년도에 미국 건너가서 이제 11년도가 됐는데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글 브레인. 거기서도 뭐냐면 이제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죠. 그게 뭐냐면 딥마인드. 그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제가 그 팀에 있었거든요. 데미사 서비스가 와서 막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2007년, 8년도부터 사람들을 뇌과학자들 뽑고 인공지능한 사람 끌어모으고 해서 그걸 모아서 2010년, 11년도부터 조직을 만들어서 AI의 방향을, 인공지능의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딥마인드를 꽂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 개편을 했어요. 어떤 조직으로 개편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회사 자체를 아예 알파벳으로 바꿔버렸죠. 미래 전략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물론 그 처음의 계획은 2007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호라이즌 3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 룬이든 웨이모든 그 다음에 칼리코든. 칼리코는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을 안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2047년까지는. 그걸 하는 사람이 레이 크루즈와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모셨던 분이거든요. 그 프로젝트의 리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걸 2047년까지 만들어만 내면
사람이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2047년 되면 한 50대, 60대 되시겠죠? 얼마 내시겠어요? 내가 안 죽게 만들어준다면. 집도 10억씩 내고 사는 판인데 내가 안 죽으면 몇십억도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가 얼마짜리가 될까요? 지금의 구글 전체보다도 커지게 되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다시 호라이즌 1으로 내려와요. 그 핵심 비즈니스가. 그리고 걔가 또 다른 덩치를 키우겠죠. 또 100년 후를 또 대비하겠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고잉 컨선이 되는 거예요. 인피니트 루프가 되는 거죠. 무한대로 돌아가는 그림을 미리부터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아주 초창기부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좀 뭐 미래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작았을 때부터 이 준비를 차곡차곡 해온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 아까 얘기했죠. 스타트업이 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46%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능력을 누굴 보고 들어왔나요? 레리 세르게이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매력에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릭 쉼트 같은 벌추럴 리더가 들어오죠. 이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큰 그림을 그려내고 이것이 미래를 담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어려워요. 이걸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져요. 호라이즌 1, 2, 3 가면서도 1 끝났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1에서 조직이 계속 이볼브가 되고 2에서 또 이볼브가 되고 3에서 1으로 또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조직이 2단계로 올라가죠. 포밍과 스토밍과 노밍과 퍼포밍을 반복하거든요. 만들어지고 혼란기가 왔다가 잔잔해지고 성과가 빵빵 나는. 그러다가 조직이 커지면 거기에 맞는 조직이 또 포밍이 되고 스토밍이 되고 이걸 반복한다는 말이죠. 아까 제가 패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CEO가 결국은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사 담당자이고 30명, 50명 됐을 때 인사 담당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핵심 역량은 뭐 급여 얼마 주고 복리후생을 얼마나 잘 처리하고가 아니라 이러한 회사가 나갈 방향을 빨리 캐치를 하고 CEO 같이 얼라인을 맞춰서 이 그림을 미리미리 만들어내는 거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야 우리가 지금 10명인데 30명 되면 어떤 그림이 될 것 같아 우리 조직이. 일단은 조직도부터 먼저 모든 거는 조직도에 따라 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직도를 개판으로 그리면 회사가 개판이 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명인데 100명짜리가 되면 어떤 조직도가 나올 것 같아? 거기서 모든 이슈가 다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짜리 기업이 됐을 때 우리 경쟁 마켓이 어디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없는 게 뭐야? 그러면 거기에 박스 하나 그려놔야죠. 구글로 따지면 우리 빠져있는 게 인공지능인 것 같은데 10년 후에 미리 그려놓으면 그럼 그 펑션을 리드할 리더가 들어와야죠. 그럼 당장이 아니더라도 알아보고 다녀야 되는 거야. 누가 알아봐야 되느냐? CEO가 알아봐야죠. 내 핵심 사업인데. 그리고 그 도움은 리크루터나 HR이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10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럼 10명인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직급 없이 해도 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직급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 유행하는 게 수평 조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수평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CEO 되지 말든가. 그렇잖아요. 내가 CEO면 일단 수평은 일단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 하냐고요. 수평 조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단계가 맞는 건지 C레벨들 막 드글드글한데 10명짜리 회사인데 CEO가 C레벨에 3명, 4명 막 이러잖아요. 근데 무슨 수평 조직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 2단계가 맞는 건지 3단계가 맞는 건지 직급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뭐 다 수평이야. 우리는 뭐 의사결정도 담당자가 하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쭉 갈 수 있으면 저는 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2년을 못 버텨요. 1년도 못 버텨요. 그렇다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할 때마다 리액티브하게 끌려갈 게 아니라 앞으로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그 그림에 맞는 프로액티브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게 사업 전략도 마찬가지고 인사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